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치 해석 3장 숫자의 이해와 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컴퓨터 도입에 대한 그런 간단한 내용과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쓰일 수치에서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3장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했었던 대로 이제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치 해석이라는 단원을 강의를 나갈 예정인데요. 수치 해석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어떤 수학식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우리가 수치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수학적인 문제, 이런 어떤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미분, 적분, 혹은 기타 등등에 있는 우리가 일련의 방법들을 산술 연산, 이게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 그러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셈 혹은 나눗셈,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과 미분과 적분, 그리고 기타 뭐 방정식의 근이라든지 아니면 적합 곡선들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단순한 사칙 연산을만을 가지고 푸는 방법을 우리가 수치 해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확도를 좀 더 오차를 적은 범위에서 답을 내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수치 해법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컴퓨터의 도입 이전과 이후를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방정식들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계산 속도가 증가가 되면서 문제를 공식화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후처리 과정들이 시간이 할당량이 좀 올라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학적인 어떤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분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식화 분석인데, 이 공식화 분석 과정이 증가가 되면서 된 것은 우리가 계산 속도, 우리의 중간 과정이 바로 이제 계산 속도인데, 계산 속도가 훅 올라가면서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수학적으로 저희가 수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요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떤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아래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그리고 미분. 여기서 여기 해당되는 방정식이 지난번에 설명했던 대로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인데, 이러한 적분과 미분을 할 때 우리가 손으로 문제를 풀었었죠, 그동안. 그리고 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도 이러한 어떤 형태의 적분은 우리가 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으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형화를 시킨다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사칙 연산을 통해서 좀 근사적인 해로, 그러니까 정확한 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근사적인 해를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적분, 복잡한 적분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미분 방정식, 그래도 이 미분 방정식은 사실은 비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손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손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을 조금 근사화시켜서 푸는 방법. 그래서 이런 근사화시켜서 푸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수치 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정식들, 우리가 공학적인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얻는 이러한 어떤
좀 복잡한 방정식들을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게끔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수치 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이용을 하는 이런 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코딩을 하는 이점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융통성, 효율성, 계산 속도와 신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프로그램의 수정으로 임의의 값을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수정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융통성이 있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반복적으로 푸는 과정을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절차를 좀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항해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오차의 증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율적인 어떤 면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산 속도와 신뢰성, 이런 어떤 계산 속도도 빨라지겠지만은 우리가 오차를 줄이면서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 해석을 배우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계산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배우면서 우리가 컴퓨터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게 이제 공학 문제를 이제 풀이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인간이 이로운 방향으로 인간이 좀 이로운 방향으로 바꿔주는 학문이 바로 공학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공학을 풀 때는 이런 자연현상을 인간이 이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현상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모델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수학적인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가지고 우리가 이로운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물리 법칙, 그래서 우리가 2학년 학생들은 아마 1학년 때 뉴턴의 제2법칙 아니면 연력학 법칙들을 배웠었죠. 물론 이제 3학년 학생들도 2학년 때 뭐 재료학과 뭐 동력학 아니면은 뭐 연력학 등을 배우면서 어떤 자연적인 어떤 물리 법칙들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리 법칙들과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수학적인 모델링, 이 수학적인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대수 방정식 혹은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문제화시켜서 푸는 과정,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수학적인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엄밀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손과 계산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결과가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대개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손으로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수학적인 모델링, 이런 방정식들을 어떻게 푸냐면은 수치 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사칙 연산의 이산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그 이산화 과정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주변 장치, 뭐 GPU라든지 아니면은 병렬 연산, 이제 코어 같은 경우 병렬 연산 코어들을 이용해서 컴퓨터 그래픽, 이런 어떤
등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고, 그러한 문제를 풀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로 나오겠죠. 그래프 혹은 값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값을 수치적으로, 도식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면서 우리가 그 그래프와 값을 통해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설계를 변경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답을 우리가 뭐 검토를 한다든지 뭐 그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모델링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복잡한 식을 수치 해석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수치 해석을 어떤 수학적 모델링, 이 모델링을 푸는 과정, 이 뒤에 있는 모델링을 이제 풀어서 이제 결과를 얻는 이 중간 과정에서 뭐를 개발하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코딩이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딩에 대한 함수들을 계속 붙여나가면 결국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알고리즘, 순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우리가 순서도를 만들어서 설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딩을 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코딩. 그래서 초안 코딩을 해주고 그 코딩이 잘못됐는지 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바로 디버깅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디버깅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작동은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아마 3단계까지가 수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 밑에 작업들이 또 중요합니다. 문서화를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문서화를 해주는 거는 이 코딩을 나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그 물려받는 그런 어떤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뭐 후임자가 될 수도 있고 그 후임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코드를 문서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변수명이라든지 수식은 뭐를 썼고 데이터의 어떤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문서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서화가 완료가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저장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뭐 데이터 저장이 될 수도 있겠죠. 데이터 저장을 이제 뭐 크게 뭐 용량을 뭐 굉장히 크게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뭐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지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정형화될 수 있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설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조금 더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어디로 가냐면은 1단계에서 4단계로 다 가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보통은 다 어떻게 해주냐 4단계 아니라 3단계까지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3단계와 4단계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단계가 바로 1단계, 2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1단계 알고리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계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한 플로우 차트들을 통해서 어떤 구문을 쓸 건지 혹은 어떤 함수를 쓸 건지를 계략적으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처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흐름도에 맞춰서 뭐를 개발해 주냐? 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2단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는 단연코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단계를 여러분들이 흐름도를 잘 작성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2단계에서 코딩을 할 때 내가 이 코드를 왜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코드를 어디다가 연결해야 될지를 좀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도를 알고 코딩을 하는 것과 아니면은 한 가지만 국한이 돼서 코딩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1단계의 알고리즘을 먼저 설계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면은 2단계, 3단계를 배우는 것은 다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1단계를 먼저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단계를 배우는 거는 나중에 뭐 공학에서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치 해석 이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학을 계속 배우시면서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그런 단계를 프로세싱을 좀 갖는 연습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단계는 이제 프로그램 확인. 이제 이 프로그램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디버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장에 오류가 뜰 수가 있고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순서도가 오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우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디버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버깅을 하기 전에 순서도가 이미 엉망이 되면은 사실은 디버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1단계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이 디버깅이라는 것은 1, 2단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디버깅이 비로소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디버깅 뿐만이 아니고 모듈을 이제 설계를 하는 거. 그래서 코딩을 우리가 완료를 하게 되면 이 코딩을 좀 정형화될 수 있게 함수화를 시켜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화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듈화를 시키는 거고, 이 모듈을 잘 설계를 해야지 모듈을 이제 블럭 쌓기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짧은 모듈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은 보통은 뭐 짧게 만드는 게 바로 몇백 줄 정도 됩니다. 한 100에서 한 500줄 정도 되고, 엄청 긴 프로그램은 만 줄 정도 돼요. 정말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그러면은 이런 만 줄을 하나의 M 파일을 통해서 저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M 파일 한 개만 가지고 만드는 게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M 파일들을 분할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이라고 하면은 제가 마지막에 그 뭐였죠? 컴퓨터 그 매틀렛 기초 단원에서 제가 메인 함수를 썼냐면은 펑션 메인이라고 쓰고, 처음에 제가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먼저 물성치를 만들어 준다라고 그랬죠. 프로퍼티를 먼저 넣어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퍼티를 이제 뭐 GUI를 개발하게 되면 프로퍼티를 직접 손으로 그 컴퓨터로 키보드로 쓸 수 있게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저는 이렇게 프로퍼티 이제 물성치를 입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성치가 입력하게 되면은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플롯 그래프라고 해서 이 계산하는 과정을 그래프로 도시해 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듈입니다. 그래서 물성치를 입력하는 모듈이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해주는 모듈. 물론 이 계산해주는 과정도 이 안에도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어떤 툴을 쓸 건지,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인지 판단해 준다라든지 그런 등등을 우리가 모듈화를 시켜서 넣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산 과정이 끝나면은 이 계산 과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도시해 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모듈을
컨트롤러가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것도 이러한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 이 프로그램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 강의 준비 혹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정형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물론 이 정형화를 시켜 놓은 요 방법이 지금 배우시는 학생들한테 익숙하다면은 요대로 가시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람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마다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다 있는데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러한 모듈을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 그리고 개발자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또 다른 유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모듈이 안 좋게 느껴서 또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화를 잘 해놓거나 아니면 함수화를 잘 해놓으면은 굉장히 코딩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화를 잘 해놓은 학생들은 나중에 수치 해석을 배우고 나서 이런 어떤 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시거나 많이 개발을 만드시게 될 건데 그 함수들을 그냥 뭐 3학년 과목이란지 4학년 과목 때 그냥 써가지고 값을 그냥 도출해내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함수를 좀 만드는, 작게는 함수를 만들고 크게는 모듈을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듈이나 디버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래프라든지 아니면은 하나의 정답이 내가 예상했었던 정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검증이 완료가 된 거고, 아니면은 뭐 이러한 어떤 해를 뭐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하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검증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완성된 것을 우리가 문서화를 통해서 문서화를 만들어 주는데 작게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퍼센트 해가지고 뒤에다가 쓰면은 이 글자는 초록색 글씨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주석입니다. 그래서 코딩 하나 한 줄 한 줄에다가 주석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물론 좋은데 주석만 가지고는 사실은 전부 다 문서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주석은 조금 세분화시켜서 보는 경향이 있고요. 이러한 세분화시키는 경향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설명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명서. 이 문서를, 이 프로그램을, 이 코드를 쓸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풋으로 쓰고요. 이런 것들을 아웃풋으로 나온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간단히 안에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석뿐만이 아니고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제가 좀, 학생들 기반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 과제를 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코드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붙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붙이는 학생들도 물론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붙여서 결과가 좋은 그런 답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내가 현실적인 어떤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주석을 붙이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코드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서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4학년 졸업하고 나중에 대학원을 가신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현장에 가셨을 때 만약 코드를 작업하는 그런 부서로 가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조금 더 이런 설명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 경험을 좀 현장에서 좀 더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5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장과 관리. 그래서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안전하게 저장을 할지, 아니면은 뭐 보조 기억 장치에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4번으로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효율적으로 조금 더 정형화될 수 있게 스토리지 혹은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러한 그래프를 좀 더 빨리 뽑을 수 있는지 그러한 어떤 관리 그런 것도 이제 5단계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정밀도, 두 번째는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사격을 많이 하실 겁니다. 사격. 그래서 사격을 하는데 이 사격을 할 때 보면은 이 종이가 있죠. 이 종이. 이 종이가 있어서 이게 총을 이렇게 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사격자는 이제 요렇게 사격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렇게 사격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이거를 이제 군대 용어로 하면 탄착군이라고 합니다. 탄착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우리가 5차로 하면은 요게 어떤 모여져 있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왼쪽이나 오른쪽을 봤었을 때, 자, 평균 값을 한번 보면은, 평균 값은 거의 두 개가 유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은 A라는 어떤 병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A라는 병사와 B라는 병사가 성적은 우수할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B의 병사가 조금 더 사격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평균은 분명히 A랑 B는 같습니다. A랑 B는 이제 전부 다 세 번째, 이 3단계의 사격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B의 병사가 굉장히 사격을 잘했다라고 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여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밀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퍼져 있는 거를 우리가 정밀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정밀도가 높은 사람은 뭐를 해주면 되냐면은 사격에 0점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차는 언제 발생을 하냐면은 우리가 총을 잡고 예를 들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총에 보면은 이렇게 그 사격 구멍이 있습니다. 이런 사격 구멍. 그 사격 구멍을 이게 사람마다 이게 보는 어떤 시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격 구멍을 조금 더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 사격 구멍을 좀 조절해주면은 이 탄착군이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다 형성이 되겠죠. 수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 해석도 보면은 이러한 어떤 0점을 조정해줄 수 있는 이런 보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코드를 정교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 탄착군 안에 들어가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한 결과가 이쪽으로 다 시프팅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시프팅 되는 이유는 어떤 원인이냐면은 자, 사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그 사격을 볼 수 있는 이 통로가 이 사람의 눈이랑 안 맞아서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수치 해석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은 뭐 실험 세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험 세팅에 뭐 국한되어 있겠지만은 뭐 센서의 오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류라고 한다기보다는 센서에도 이렇게 뭐였죠? 평균값이 잘 안 맞는 경우. 그래서 그런 안 맞는 경우에는 이런 오류를 이제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 수치 해석적인 오류도 좀 있겠죠. 그러면 이 오류를 내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오류를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상수를 보정을 해줄 거냐.
이런 문제는 좀 약간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면은 코드를 아예 알고리즘을 다 바꿔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바꿔서 가운데로 몰고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사실상 알고리즘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것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정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알고리즘을 다 바꾸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코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알고리즘을 다 바꾼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감안해서 보정치를 해주는 경우. 그래서 이런 정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코드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어서 우리가 정답에 맞을 수 있도록 이런 보정치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값에 가까운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밀도는 높지만 정확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높이려면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가운데에 관역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코딩을 해서 정확도가 높고 정밀도도 높으면 굉장히 베스트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밀도가 높아서 높고 이제 가운데에 이제 창가가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좀 나타낼 때, 이러한 어떤 정밀도와 물론 이제 정확도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팩터가 바로 절대 오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오차는 뭐냐면 참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 그러니까 절대 오차는 적으면 적을수록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을 갖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참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참값이랑 비교하면 되겠고 근사값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혹은 수치 해석을 통해서 구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값과 내가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손으로 풀거나 아니면 현재 뭐 데이터에 정확한 값이 있었을 때 그 두 개의 차이가 많으면 오차가 되겠죠. 그래서 참값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경우에는 정확도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검증을 해주냐면은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m와 10cm를 측정할 결국에는 어떠냐면은 자, 10m를 측정했을 때 1cm 오차가 생기는 것과 10cm를 측정했을 때 1cm 오차가 생기는 거는 정확도가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정밀하게 측정한 거예요? 10m를 측정했는데 1cm 오차가 있으니까 10m를 측정해 줬을 때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참가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지만 참가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절대 오차를 늘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오차를 우리가 수치 해석에서 쓰냐면 바로 상대 오차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상대 오차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참값을 쓰는데 이 참값을 쓸 때 이 참값을 정말 리얼한 참값을 쓸 건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대체값을 쓸 건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오차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에서도 참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체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상대 오차 혹은 절대 오차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바로 상대 오차겠죠. 왜냐하면은 상대 오차는 10m와 10cm, 10cm에서 1cm 차이 나는 건 10%의 오차가 있는 거고 10m에서 1cm의 차이가 있는 거는 0.1%의 오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퍼센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요게 상대 오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백분율 상대 오차는 여기다가 100을 퍼센트를 100을 곱해줘서 나타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참값이 없는 경우. 자, 이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근사값을 이용해가지고 비교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계산하고 있는, 둘 다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둘 다 정확한 값이 아닌데, 내가 앞에서 계산했던 그 근사값, 그리고 이전의 근사값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수치 해석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참값은 뭐냐면은 현재 근사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근사값을 전에 계산했었던 값을 이용해서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근사값과 이제 이전의 근사값을 이제 비교해주면은 거기에 따르는 오차를 뭐라고 그러냐면 근사상대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현재의 근사값과 이전의 근사값이 과연 뭐냐? 자, 이거는 수치 해석을 공부해 보시면은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이제 누적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과 같이 제가 설명을 해야 돼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냥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법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치 해석을 구할 때는 처음에 한 번에 계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오차가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수치 해석의 예측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예측값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반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치 해석적인 방법은 전부 다 반복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수치 해석이든지.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 반복을 한 10번을 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내가 x1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x2를 구하고, 그 다음에 x3를 구하고, 점점 갈수록 10번째에는 x10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점 반복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오차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수치 해석할 수 있는 반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오차가 되게 컸다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차가 줄어드는 과정.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 x1은 뭐예요? 오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10번째 때 반복했던 이 x10이라고 하는 것은 오차가 적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차가 줄어드는지 줄지 않는 건지를 확인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근사 상대 오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반복, 두 번째째 반복하면은 요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현재의 근사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x1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 이전의 이 근사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뭐가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줄어듭니다. 점점 갈수록.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 보이게 되면은 이 근사 상대 오차가 좀 적어지고 여기에 관련된 이 x1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의 참값과 근사해진다 라는 그런 논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은 이런 반복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반복법에 현재 예측값과 그 전에 예측했었던 값을
두 개를 비교해주는 근사상대 오차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 그 근사상대 오차가 줄어드는 과정을 보이면은 수치 해석적으로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근사상대 오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근사상대 오차가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큼 줄여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냐? 그래서 그거를 결정해주는 방법이 바로 허용 오차라는 것을 결정해주는 겁니다. 이 허용 오차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사실은 엔지니어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정밀하게 내가 오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허용 오차를 0.001%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나는 오차를 좀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충 한 1%로 오차를 만들어줘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허용 오차를 유저가, 엔지니어가 결정해줘서 설정해주고 그런 오차를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 오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허용 오차는 이제 유저의 마음인데, 혹은 엔지니어의 마음인데, 이제 스카버러의 이제 허용 오차라고 해서 유효 숫자에 대한 오차, 그 오차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를 내가 소수점으로 뭐 n번까지 내가 계산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스카버러의 허용 오차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입실론 s라고 하는 것을 0.5에 곱하기 10에 2-n 퍼센트. 그래서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숫자. 그래서 유효 숫자가 정해지면은 이 스카버러의 허용 오차는 요렇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스카버러 어떤 유효 숫자에 맞춰서 설계를 할 거면은 이 스카버러의 허용 오차를 쓰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난 좀 더 정밀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하로 허용 오차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 이제 테일러 급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일러 급수는 항이 몇 개냐면 무한계죠. 그러면은 이 무한계를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무한번 해주는 게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10개를 할 건지 50개를 할 건지 100개를 할 건지를 결정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수를 결정해 줄 때 우리가 그냥 임의로 결정해 줘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오차를 배웠기 때문에 근사 상태 오차 혹은 상대 오차를 통해 가지고 항의 개수를 결정해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오차를 어떻게 결정해 줘야 되냐? 유효 숫자를 세 자리 이내로 내가 결정을 해주겠다. 그때 근사 상태 오차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스퍼넨셜 x라고 하는 거, 자, 요런 함수는 테일러 급수로 따지면 요렇게 되거든요. 자, 요런 과정은 나중에 미적분학에서 다시 한번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스퍼넨셜 x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함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틀랩에서 보시면은 뭐 이스퍼넨셜 함수는 exp 요런 함수가 있고 사인 함수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 내부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테일러 급수의 항으로도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점 데이터의 중간 값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테일러 급수의 이런 특수함수들을 오차가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럼 그 오차들을 어떻게 끊어줘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테일러 급수 이제 이스퍼넨셜 x라고 하면서, 자, 이스퍼넨셜 x는 1 플러스 x 플러스 x 파워 오브 2 오브 2 팩토리얼, x 파워 오브 3 오브 3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랬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스퍼넨셜 0.3을 내가 구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항의 개수를 좀 늘려가면서 우리가 오차를 봐줘야 되겠죠. 자, 이제 참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값. 허용 오차를 구하면은, 자, 참값은
이스포넨셜 0.3은 한번 구해보시면은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올 거고요. 참값은. 자, 허용어자는 스카버러의 허용어자를 사용합니다. 유효 숫자 세 글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스몰 n은 3이다. 자, 그래서 입실론 s라고 하는 것을 0.5에 곱하기 10의 파워 오브 2-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0.0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허용 오차보다는 이내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항의 개수 첫 번째로 한번 한 개만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이스포넨셜 0.3은 1인 거죠. 그랬을 때 참값과 내가 근사 오차를 해보면은 25%의 오차가 발생.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근사 상대 오차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자, 항의 개수 이제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스포넨셜 0.3에 1 플러스 x죠. 그러면 x 대신에 0.3을 넣으니까 0.3. 그래서 1.3이 됩니다. 자, 참값과의 오차는 3.69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근사상대 오차는 어떻게 돼요? 그 이전 값이 1이었었죠. 1과 1.3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가 어떻게 돼요? 23이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 오차랑 근사 상대 오차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 개수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늘려가면서 해보면은 자, 다섯 번째까지 내가 한번 해보니까는 근사값이 1.3498이 되는 거고, 그래서 참값과 비교해 보니까는 내가 오차가 0.004%, 그리고 근사 상태 오차도 역시 어떻게 돼요? 0.02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카버러의 오차보다는 이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만족을 하죠. 그래서 근사값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가 참값이 어떻게 됐었죠? 1.349 어떻게 됐었죠? 98588이네요. 그렇죠? 9858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효 숫자가 네 번째까지 다 맞죠?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 급수로 이제 이스포넨셜 요 함수는 0.3을 구했을 때 유효 숫자가 3개 이내까지 맞추려면 항을 몇 개까지 따져줘야 돼요? 5개까지 따져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오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절대적으로 항을 5개까지만 따져줘야 되냐 이런 거는 아니에요. 0.3인 경우에만 이렇게 따져준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포넨셜 만약에 1.6이에요.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0.2예요. 여기에 따르는 테일러 급수의 항을 따져주는 개수는 항을 따져줘야 될 개수는 5개여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한번 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 오차를 뭐라 그러냐면 절단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급수를 무한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항을 잘라줘야 되는 거. 이러한 항을 잘라줬을 때 발생하는 이 RN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절단 오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한번 볼게요. 자,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 가지고 미분 계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 계수가 만약에 f의 프라임 a를 내가 구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구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구하는 나머지는 전부 다 RN이라고 해보고, RN은 n번째 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f의 프라임을 내가 구한다라고 하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은 fx의 fa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1팩토리알의 f의 프라임 a.
x-a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r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구하려고 합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r의 x-a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나눠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f'a라고 하는 것은 fx-fa of x-a 마이너스의 r2의 of x-a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궤도 함수를 근사화를 시키면은 요거는 이제 오차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f'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근사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근사화가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뭐가 되냐? 이 뒤에 있는 거는 절단 오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단 오차를 이제 표시를 할 건데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이제 그 매틀랩 응용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아마 제가 이 절단 오차를 표시를 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자, 절단 오차를 표시를 하면은 자, 어떻게 표시를 해줄 거냐면 h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줄 겁니다. 뭐 어떤 데서는 델타 x, 델타 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여기서는 h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쓰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h를 우리가 x-a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r2는 x-a. 요거를 이제 절단 오차의 어떤 약어를 따서 이제 5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h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r2의 x-a라고 하는 것은 아까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2팩토리얼이 아니고, 자, 보시면은 아까 오차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었죠. 그쵸? 자, 그래서 아까 r2라고 하는 것은 2팩토리얼의 f의 더블 프라임 a의 h의 파워 오브 2였죠. 그렇죠? h 스퀘어. 자, 그러면 h 스퀘어고 요게 h잖아요. 그래서 h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OH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건 상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H에 대해서 비례한다. 그래서 써줄 때는 OH라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H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차가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R3나 R4나 다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 오차를 나눠줄 때도 가장 큰 항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항은 이제 또 0이라고 또 가정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절단 오차도 근사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사값을 쓰는 거는 역시나 이 급수가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무한급수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 오차 중에서도 가장 큰 항에 대해서만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h는 이렇게 이제 작으면은 이제 오차가 작아지는 거고요. 자, h는 무조건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h가 1보다 작아야지 h의 무한대승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차는 무조건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어떤 가정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차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주냐? f의 프라임 a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x-a가 h로 되기 때문에 h분의 fh 마이너스의 fa가 된다. 이렇게 되고 오차의 oh가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h의 2승, h의 3승, h의 4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하는 거고, 만약에 h 3승, h 4승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정확도가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h가 0.1이라고 하면은 벌써 0.01이고 0.001이고 0.0001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작은, 그렇죠? 오차가 굉장히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치 해석을 할 때 절단 오차 혹은 상대 오차, 상대 오차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절단 오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 오차는 수치 해석으로 발생되는 그런 어떤 누적 오차, 그런 등의 개념으로 우리가 활용할 거니까 이 두 가지 오차를 좀 유념하셔서 오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